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17년에 여름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제가 그 병원을 거의 20년을 다닌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반듯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진료를 하시다가 프랑스는 근데 큰일이에요. 에릭 제무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힘들겠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무르는 한국에서는 그때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선우입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불어 불문학을 전공하고 이후에 프랑스에서 영화 이론으로 석박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릭 제무르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언론인이자 이제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여러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프랑스를 굉장히 걱정하는 에세이를 꾸준히 집필해온 또 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내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에릭 제무르를 인종주의자 그리고 굉장히 막말을 하는 언론인으로 좀 많이 폄하해서 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랑제골 중 하나인 시앙스포를 졸업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릭 제무르는 앵텔리정하다, 즉 지적이다, 똑똑하다, 하지만 현명하진 않다라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재 프랑스 사회에 대한 에릭 제무르의 시선은 상당히 날카롭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도 좀 연계해서 고민해볼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두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제무르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시작은 샤를 드골의 죽음부터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정치인이자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의 죽음 이후부터 프랑스가 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프랑스만의 독립성이라던가 그다음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이 한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68년 68 혁명들이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 오는 동안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땅을 파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도 제무르는 프랑스가 누웠다, 죽고 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나온 제무르의 신간의 제목이 프랑스는 최후 발언을 하지 않았다인 걸 보면 그 이후에 대해서 뭔가를 더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무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프랑스는 이미 죽었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죠. 네, 이제 뭐 제무르가 그동안 꽤 많은 책을 썼지만 유난히 이 책을 큰 관심을 받은 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과 맞물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2010년 이후로 더 이민자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다들 전해졌다시피 크고 작은 테러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범죄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는 프랑스를 좌파의 나라라고 말하기는 참 힘든 것이 그 진보 좌파들이 더 이상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프랑스인들이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제 그랑제골이면서 과거에는 소위 좌빨의 본거지라고 불렸던 ENS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도 제무르를 지지하는 선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이브한 좌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지금 이 현상을 뭔가 고쳐 나가고 다시 프랑스를 바로 잡으려면 좀 아프더라도 이제는 제무르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프랑스의 자살 하나만으로 저는 제무르가 대권 후보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언론에서 보여줬던 정말 일관성, 예, 처음부터 끝까지 프랑스인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재판에 가서 벌금을 내면서까지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해온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 진정성이 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아주 오랫동안 르펜으로 대표되는 국민 전선만이 어떤 극우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는데 그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좀 질리게 된 사람들에게는 제무르의 등장이 굉장히 반가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무르는 어쨌든 인텔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를 갖추고 말을 잘하고 그다음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제대로 등장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두 가지가 일단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평범한 보통의 서민 프랑스 젊은이들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 좋고 돈 많은 소위 이제 캐비어 좌파, 부르주아 좌파의 젊은이들은 그냥 잘 좋은 교육을 받고 외국으로도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PC적인 이야기를 맘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들의 비호를 받는 이민자 출신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당당하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프롤레타리아인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은 결국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무시당하고 저기서도 치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을 제무르가 잘 지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되게 오랫동안 외국인의 입장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무르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라 안티 이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프랑스 사회에서 그 수많은 이민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슬람 이민자들과 갈등이 매우 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학 중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테러가 일어난 다음날 지하철을 탔더니 거기에 이슬람계 이민자 청년들이 타니까 프랑스 백인들이 가방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눈에 띄게 반감을 표시한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말로는 못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갖고 있는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제무르가 잘 끄집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사실 경험의 문제죠. 그러니까 머리나 이성으로는 과거에 프랑스가 행했던 어떤 제국주의적인 잘못들, 식민주의적인 잘못들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당연히 끌어안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경범죄 그리고 더한 것들에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종 주변에서도 그냥 뭐 간단하게 소매치기 혹은 이제 밤에 뭐 혼자 다니다가는 뭐 폭행까지 당한 경우들을 보면은 언제나 좀 안타깝게도 그 범인이 그러니까 이슬람계 이민자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로는 그 이슬람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항상 나갔던 좌파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한번 밤에 그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뻔한 걸 겪고 난 후에 이 커플이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내 삶을
침범하고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낄 때는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딜레마이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책에서 이제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문화의 어떤 차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프랑스를 비롯한 이제 유럽권은 어쨌든 그리스 로마 문명, 그 다음에,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왔고, 그렇게 서로 어떤 문화가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규율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그 규율에 맞춰서 꾸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문화와 문화 간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사실 갈등은 불가피한 거겠죠. 다행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이제 뭐 이민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뭐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이슬람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우리와 동떨어진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다문화적인 흐름으로 뭐 한국의 많은 식당에서 대학 식당에서도 할랄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어느 순간 어디까지 포용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재무루가 많이 제안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사실 번역을 맡기 전까지 그리고 맡은 후에도 굳이 스펙트럼을 나누자면 제가 여전히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학계든 그다음 저의 인간관계든 다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톨레랑스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가치를 좀 갖추고 오고, 알게 모르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불문학계에서도 뭐 사르트르 같은 좌파 작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 번역도 당연히 그렇죠. 근데 반면에 프랑스 보수 문인, 우파 지식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 반, 그 다음에 저의 학문적 관심 반으로 번역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여전히 이제 언론을 봤을 때 재무르는 너무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프랑스 및 한국에서도 재무르가 소환되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1차적으로 내가 이 책을 번역하면 제가 전향을 했다거나 혹은 알고 봤더니 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네 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너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의 베스트 프렌드들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번역해도 책을 나에게 보내지 마라는 둥, 네가 굳이 그렇게 해서 우파에게 뭔가 실마리를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으면 해야죠. 번역을 마친 지금은 어떤 지점에서는 재무르에게 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번역에 몰두를 해서 나도 모르게 약간 세뇌를 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프랑스,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어떤 정말 그 애국심, 그 과정에서 나오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판단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정말 가차없는 비판, 이런 것들은 좀 배울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비판할 부분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제대로 된 우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일종의 이제 리스펙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재무르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언론에서 노출이 이미 돼 있었고, 저는 여전히 그때까지 굉장히 좀 열정적인 그래도 좌파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17년에 여름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제가 그 병원을 거의 20년을 다닌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반듯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진료를 하시다가 프랑스는 근데 큰일이에요. 에릭 제무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힘들겠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무르는 한국에서는 그때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 그렇죠 라고만 대답을 하고 너무 놀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것저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이 굉장히 단편적인 방식으로 특정 그룹들 안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제무르에 관한 글을 또 펴낸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했는데 그분의 입장도 굉장히 좀 명확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기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만 좀 소개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하고 막 검색을 해보다 보니 제무르는 너무나도 평면적으로 반이슬람 지식인 딱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애국심, 프랑스 경제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우려는 하나도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은 이슬람을 규탄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슬람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정보가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논의를 정보가 제대로 퍼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왜곡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걸 좀 바로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에릭 제무르의 이 책이, 이 프랑스의 자살이 이미 한글로 번역은 번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DF 형태로 어딘가에 올라와 있는 걸 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번역기를 돌렸고, 심지어 제무르라는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원고였고, 중간중간 좀 누락이 된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 읽으면서 봤던 제무르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논의할 만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이왕이면 좀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러니까 제무르가 보여주는 우파의 논리가 한국의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제대로 된 우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좌파들이 경계하면서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좀 바로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번역하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원서가 500페이지가 훌쩍 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책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그럼에도 단 한 문장도 나는 누락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 사람의 논리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나서 좀 거리를 두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해서 읽는 독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하나만 찾아서 발췌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제무르가 좌파를 비판하는 지점, 좌파가 과연 프랑스를 어떻게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는가라는 지점은 가장 먼저 개인주의와 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국경도 없고, 뭔가 국가가 굳이 이렇게 탁탁 나눠질 필요도 없고, 뭐 세계 시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미국만 이득을 취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의 오랫동안 쌓아왔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프랑스가 조금씩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나 영국에 계속 치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약화되고, 그리고 더해서 문화적인 부분도 68혁명 이후로 영미의 문화를 너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프랑스가 고수해왔던 어떤 전통들이 좀 많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쪽이 교육계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논의에 좀 많이 꽂혔는데요. 프랑스는 철저하게 대학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프랑스는 평등의 나라,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소수 정예만을 위한 인류 대학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재무르는 이런 것들이 그 입학 시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종의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서 좀 풀어버리고 외국인 학생을 좀 특별하게 많이 받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프랑스 교육의 약화도 불러온다는 거죠. 정말 조금 과장을 한다면 그랑제꼴 출신들이 프랑스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의 고위층을 다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좀 근간에 있어서도 좀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보수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여러 전통들을 좀 뒤흔들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좌파가 프랑스를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파를 비판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파가 우파의 소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파라면 언제나 프랑스를 첫 번째 가치에 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프랑스를 두둔해야 하는데, 굉장히 쉽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와 참회를 구하고 그리고 양보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파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무르가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 비시 정권에 대한 두둔이에요. 사실 비시 정권은 친독 정권이고 우리 모두 굉장히 잘못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서서 비시를 프랑스 역사의 어떤 일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프랑스를 약하게 만드는 짓이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만큼이나 우파에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 현재의 우파가 그걸 충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제무르가 또 우파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한국의 우파에게 민족주의가 있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파에 입에서 민족주의란 말을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는 좌파의 논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지 않는 걸까?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우파의 논리인데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민족주의가, 한국은 분단의 역사가 있고 여전히 북한의 존재 때문에 민족주의를 말하는 순간 뭔가 북한과 연결이 되면서 좌빨 이런 프레임이 좀 씌워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무르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100% 혈통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무르는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알제리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책에서 골루아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말 프랑스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마음만큼 누구보다도 프랑스적인 거죠. 제무르는 그래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어떤 기준을 통합과 동화로 나눕니다. 통합의 경우는 캐나다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문화의 고유성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루는 것이죠. 물론 그게 되게 잘 되는 경우엔 정말 이상적인 다문화주의의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문화 간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무르가 주장하는 건 프랑스에 정착하고 이후로 프랑스에 쭉 살려면 프랑스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이 동화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60년대, 70년대 이제 좌파로 대표되는 정치인들이나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통합을 외쳤기 때문에 동화가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통합과 동화의 문제는 이제 보통 히잡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치는 라이시테, 그러니까 비종교성 혹은 세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나의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절대로 교사나 교수가 자기의 종교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시테는 어쨌든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여성들이 쓰고 다니는 히잡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리는 많은 것들 경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슬람적 색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89년에 프랑스 중학교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 프랑스의 공립학교에 왔다면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가치인 라이시테에 맞춰서 히잡을 벗고 프랑스인들처럼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화적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슬람이고 히잡을 쓰고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화의 어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찍부터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고 다 충격받지 않으셨나요? 이탈리아에서 어렸을 때부터 무솔리니 지지자라고 했던 극우 여성이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옆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건 이탈리아는 어쨌든 과거 전체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극우 정치인이 총리로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프랑스 극우가 대선 때마다 득표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2002년 대선에서 딱 20년 전에는요, 장마리 르펜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20%가 안 됐어요. 20%가 안 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1차, 2차 투표 모두에서요. 근데 딱 20년이 지나고 이번에 마린 르펜은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죠. 이 얘기는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고 이 수치가 지난 5년 전 대선보다도 7%가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 대선에서 극우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예전에는 너무 과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해서 미셸 우엘벡의 복종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극우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막기 위해 좌파와 이슬람이 연합해서 그걸 막아내고 결국 프랑스가 이슬람 정권 아래 들어가는 미래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 미래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가 올해였습니다. 2022년 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게 뭐 단순히 말장난 혹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